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해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혹시 클로징벨 보셨네요. 우리 상우님도 어제 클로징벨 보셨다고 하고 어제 약간 남의 집 가서 아직 적응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합을 잘 맞춰서 재밌는 방송, 그러니까 예능 방송인데 경제 콘텐츠가 있는 게 클로징벨의 컨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나름 어제 좀 진지했다가 괜히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잠깐 보였는데 아침과 또 오후가 다른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두 개 다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을 때는 곧 돌아오는 카드 얼마나 이제 돈을 내야 하는지 보시거나 곧 돌아오는 나의 이자 이런 것 좀 보시면 다시금 어쩔 수 없이 눈이 떠지는. 저도 사실 어제는 일찍 잘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마련됐잖아요. 잠을 일찍 잤는데도 아침 일어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5시간 자든 8시간 자든 아침에는 졸립고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조금 덜 자고 좀 더 아까운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는 게 좋겠죠. 아직도 저도 비몽사몽합니다. B급 갬성, B급 갬성이에요. 제가 거기 이제 고품격으로 격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냥 여도은이라서 본다라는 그런 말씀에 저는 또 힘을 얻고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부터 클로징벨까지 여러분들의 마감을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은 두려움에 좀 떨고 있습니다. 잠시 후 뭐가 그렇게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요. 이분이 한국에 자주 나오셔서 저희가 스튜디오로도 직접 모시게 됐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시장의 또 요목조목 분석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오후에 채팅 때문에 고생했다라고는 하는데 제작진과 우리 명앵커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대체 어느 정도로 심했길래 약간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싫어 하는 거는 저는 반사예요. 적극적으로 반사인데 뭔가 이제 이유가 있고 근거가 내가 받아들이기에 타당하다 하는 그런 이제 좀 무서운 댓글은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니까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시장을 욕하지 진행자를 욕하지는 말아달라. 우리 패널을 욕하지 말아달라. 인신공격 안 돼요. 인신공격 안 되고 괜한 화풀이 그리고 그냥 무조건 사과하고 시작하라는데 사과를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애플 주식에 대한 투자도 그렇게 많은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아재 개그.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여러분 전달 드릴게요. 보셨죠? 뉴욕 증시 하락 마감. 왜 이러는 걸까? 매파의
움직임들 조금씩 시장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보면은 다우 지수는 조금 장중에 초록불을 켜기도 하는 등 선방하면서 약보합권 수준, 그러니까 0.1%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6% 하락,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동안 탄력이 좋았던 지수가 더 많이 빠지죠. 나스닥 지수가 1%대 하락하면서 11,887포인트 선, 12,000선을 아쉽게도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 1%대 다시 올랐지만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머물렀던 유가가 지금은 70달러 초중반대, 그러니까 74달러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뉴스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 행사, 경제 클럽 행사가 있대요. 여기에서 토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에 고용 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오면서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면서 매파적인 언급을 또다시 하게 된다면 시장이 얼어붙을 것에 대한 우려가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분위기, 지난주 주말 그리고 어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지면서 실업률은 급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이 꺾여도 견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시장이 둔화한다는 신호는 못 보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 연설을 통해서도 비슷한 어조를 이어갈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감이 높아진 건 국채금리의 움직임,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급등했어요. 4.468%까지 뛰었고, 그러니까 전일에 대비해서는 16bp 정도 이상 급등한 수치였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나 10bp 오르면서 3.644%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3.77까지 올라가면서 이전 전일에 대비해서 0.7% 이상 올랐고요. 또 발표됐었던 고용 관련한 또 데이터가 있었는데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ETI라는 고용 추세 지수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가 발표한 지난달 ETI는 고용 추세 지수는 118.74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월이 117.06이었는데 직전월 대비해서 소폭 올랐던 거죠. 그리고 이는 2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요.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감원, 감축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지만 계속해서 전달해드리지만 고용 전체 시장 파이에서 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델에서 전체 인력의 5%를 해고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상자를 숫자로 제시한 게 6,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와, 6,000명을 감원한다고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이를 다 합해도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기업들 보면은 디즈니, 치폴레, 듀폰, 펩시코, 페이팔 등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장 마감 후에 바로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핀터레스트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핀터레스트가 지금 일단 시간외 거래에서 9%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표현이 weak, 그러니까 약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현재 주가는 9%에서 10% 사이로 하락세, 장중에는 1% 상승 마감을 했는데 마감 후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맵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제 이제 밤 사이에 전체적으로 빅테크 안 좋았지만,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도 3% 올랐고요. 니콜라 정도를 제외한 전기차 전반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테슬라가 정말 110달러 선에서 이제 100달러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느새 주가는 194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20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100달러 막 위태롭다 얘기했을 때 그때 만약에 투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정말 꿀 같은 수익을 만끽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전기차 쪽에 좀 호재는 정부가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죠. 지금 차량 가격이 올라가면 테슬라의 순이익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데 모델 Y의 가격을 1,500달러 올린 것으로 시장이 전달이 됐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전기차 전체적으로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포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지난 주말에 하락폭이 좀 컸고요. 어제도 전체적으로 자동차주도 좀 반등하는 가운데 포드는 0.68%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체 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 1% 하락에는 애플 주가 1%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6% 하락,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그닥 좋지 않았는데요. 엔비디아는 약보합권 그리고 인텔의 주가가 5% 넘게 빠졌고요. AMD의 주가도 2%대 후반대 하락,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3.8% 밤사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3%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좀 빅테크들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좀 쉬어가는 게 과연 우리가 먼저 선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런 하락이 또다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온 세미컨덕터 지금 보면 온 바로 밑에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아래 온 세미컨덕터 주가 0.61% 하락을 했는데 실적은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회 같은 경우에는 5% 직원 전체 5% 해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전달하면서 월요일장, 그러니까 어제 밤 사이에는 주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1% 미만이었지만 상승을 했고요. 대래 최고 운영 책임자, 공동 최고 운영 책임자 제프의 말을 빌리면 경기 침체 영향을 우리가 좀 앞서가기 위해서 그 침체가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PC, 그리고 노트북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둔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해고의 움직임은 우리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식품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타이슨 푸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약했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132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85센트의 EPS가 기록이 됐습니다. 또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가 예상했었던 게 주당 매출은 135억 2천만 달러인데 이것을 조금 하회했고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주당 85센트인데 예상은 1.34달러였습니다.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움직임 그리고 주가는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아래 금융 섹터에 보면요. 금융 쪽의 종목들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하락했지만 페이팔의 주가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월가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가는 3%대 하락을 하는 움직임. 또 다른 금융주들은 앞서서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JP모건이나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은 소폭 올랐지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는 좀 하락했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도 소폭 약보합권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좀 이제 빅테크 하락할 때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좀 오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뭐 특이한 종목을 보자면 코카콜라, 펩시코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현재 주말 사이에 어제 밤 사이에는 1.6%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 정도로 시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분위기는 다우지수가 소폭 약보합권 수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쪽, 기술주 쪽의 하락이 조금 더 두드러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잠시 후에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홍콩 법인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3프로TV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 벌써 6시 47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분과 함께 오늘은 좀 재미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홍콩 법인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한국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네. 좋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최근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화두가 되는 게 AI, 챗 맞아요. GPT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주가도 실제로 많이 오르고요. 엄청 올랐죠. 네. 관련주들이 전부 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을 투자 쪽에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뭐 제가 조사한 내용도 있고요. 사실 한 일주일 전쯤에 블룸버그에서 헤드라인 뉴스 중에 나왔던 게 뭐냐면 챗GPT한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줘. 종목을 찾아줘. ETF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본 게 있었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그 뒤로 이제 후속 기사들이 다른 이제 언론사들에서 계속 나오고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인공지능이 그럼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챗 GPT에게 물어봤던 시장의 전략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우선은 뭐 스포일 수도 있지만 네. 주식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줘요. 모르는 거죠. 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핑계가 두 개를, 그러니까 답변이 두 개로 나오는데 네. 하나는 자기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했기 때문에 그 뒤는 모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들이 금융 관련한 것들은 재무 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라고 나와요. 이거 약간 약은 약사에게 뭐 치료는 의사에게 맞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챗GPT 안 되겠네요. 핑계만 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자문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돈 그러다 내고 보니까 받아라 이거예요? 돈 내고 받아라? 아니 사실 이제 아직은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정말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역할에 대한 문제여서 일부러 조금 발을 좀 빼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좀 들기는 사실 합니다. 네, 첫 번째 자료 먼저 그러면 보면서 네. 이게 얼마나 AI가 발전을 한 상황인지부터 좀 파악을 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챗GPT 많이 아실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또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나온 솔루션이거든요. 네. 오픈AI가 또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손대면 안 되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최단 기간 100만 가입자가 나온 앱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 넷플릭스가 100만 가입자까지 3.5년 걸렸고요. 네. 그리고 트위터가 2년, 페이스북이 10개월, 인스타그램이 2.5개월, 그리고 챗GPT는 5일 걸렸습니다. 지금 따져보면 사실 넷플릭스는 유료니까 네. 유료니까 물론 초반에는 무료 기간도 있긴 했죠. 맞아요. 근데 뭐 유료니까 그렇다 손 치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무료 플랫폼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도 이제 챗GPT도 무료잖아요. 현재는 무료인데 네. 일부 지금 사용자가 너무 몰려서 지금 100만이라고 했지만 지금 가입자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막 200만 됐어요? 아니요, 1억. 2개월 만에 1억 가입자가 생겼어요. 원 오브 댐. 저도요. 저도 사실 쓰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가입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면서 한 달에 20불씩 받겠다.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다리면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몰리는 시간에는 20불 내면 빨리 쓰게 해주겠다. 서버를 좀 다르게 증축해가지고 그렇죠. 우선순위를 이제 하는 거죠. 진짜 빨리 는 거네요. 그게 2개월 만에 됐고 이것도 사실 역사상 최고로 빠른 속도예요. 네. 그게 아마 인스타그램이 한 10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1억까지. 네. 챗GPT 2개월 만에 했고 사실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의사, 변호사, MBA 시험까지 다 합격을 했어요. 고시 3종 세트, MBA는 뭐 고시는 아니지만 고시 2종에다가 MBA까지 이제 사실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챗GPT는 네. 오픈북이잖아요, 거의. 이 맞아요. 친구는.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그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저는 저한테 의사 면허 지금 보라 오픈북 하라 그러면 그러면 못하죠. 오픈북해도 못해요. 맞아, 지금 맞아. 사실 변호사 우리한테- 오픈북해도 찾다가 아마 다 맞아요. 끝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사실 저걸 네. 오픈북으로 해도 할 수가 없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랑 다른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보통 안면인식, 음성인식처럼 있어도 있는지 잘 모르는 채로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양방향 혹은 쌍방향으로 사람하고 대화하는처럼 이제 대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일반 대중들, 저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저는 사실 체감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거죠? 맞습니다. 답변 거절을 사실 하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챗GPT는 답변을 안 줘요. 네. 근데 뒤에서 조금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영역에 좀 나눠서 되긴 하는데 우선은 챗GPT 자체는 금융투자 관련 답변에는 좀 의도적으로 답변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네. 번역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한국어로도 답하고 영어로도 답하던데요. 네, 번역이 아니라 그냥 한국어로 그냥 네, 대답하셔도 얘기하면. 돼요. 그런 것도 될 것 이야기하셔도. 같아요. 안녕이 영어로 뭐야? 하면은 안녕은 뭐 하이, 헬로 뭐 이런 거 답변해 줄 것 같아요. 나오죠. 그 정도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일하다가 보통 네. 이제 구정 연휴가 있으면 네네. 고객들한테 감사 인사들 보내잖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다. 감사 인사 메시지 어떻게 영어로 하면 좋겠- 영어로 어떻게 알려줘. 쓰면 좋니라고 하면 쫙 나와요. 쫙 나오면 거기서 보고 제가 마음에 들면 그냥 쓰고 아니면 네. 조금 바꿔 쓰고. 그렇게 이번에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문법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네. 그렇게 또 활용을 했을 때 네.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만한 툴이 많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보면 영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레벨까지 된 것 같아요. 오. 영어가 문제라면 네. 대신 다 써주거든요, 사실. 거의 다. 그 질문 혹시 영어로 하셨어요? 챗GPT한테? 네. 아, 근데 띄엄띄엄해도 네.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이게 한국어로 물어보는 것보다 확실히 영어로 물어보는 게 더 데이터가 많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답변하면 네.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고 제가 잘 알아듣는다는 게 뭐냐면 네. 약간 이런 말 들려도 방송에서 좀 그런데 무슨 떡같이 물어봐도 찰떡같이 얘기해도 물어봐도 콩떡같이 알아듣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진짜 괜찮아요. 콩떡같이 네. 알아듣더라고요. 네. 좀 신기했습니다, 정말. 네. 네. 자, 그럼 실제적으로 투자 전략에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금 투자의 네. 모델을 만들거나 맞습니다. 종목을 솔팅하는 거나 이런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사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많이 활용이 됐고 지금 이제 투자 전략에 인공지능을 쓰는 게 불가능한가라고 하면 사실 뭐 다양한 펀드들, 뭐 ETF 통해서 투자 전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혹은 사람보다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혹은 이제 지금까지 좀 부담스러웠던 전략들이 있거든요. 사실 급하게 막 바꿔야 되는 전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투자 전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기사들 최근에 나왔던 것들 조금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의 역사적인 움직임에서 봤을 때 투자 혁신을 가지고 왔었던 여러 가지 기술도 있지만 앞으로 네. 올해 이 10대 인공지능 기술 예. 이게 올해의 기준인 거죠? 네, 올해 기준이고 이게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3% 시청자분들한테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기계학습, 딥러닝, 뭐 예측 분석, 센티먼트 분석, 뭐 자동 매매, 자연어 처리, 뭐 AI 로봇 봐야죠, 프로세스 자동화, 커스터마이징 빅데이터. 요거만 딱 놓고 보시면 사실
그 인공지능 기술인 것도 있고 사실 예전부터 하던 건데 인공지능이 훨씬 더 고도화된 그런 기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3년에 10대 인공지능 기술 투자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네. 누가 선정했을까요? 누가 한 거예요? 이것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 해도 되는데 네. 제가 하면 한 2-3시간 걸릴 거잖아요. 아니 이거를 그냥 네. 투자 혁신을 가져온 올해 10대 인공지능 기술은 뭐니 했더니 이 10가지를 그냥 쫙 알려준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러니까 리포트를 이렇게 쓰는구나.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의 역할이 너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 네. 여전히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사람이 근데 이게 미래다. 사실 보면 10개를 꼽았던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물어보고 처음 답변 10개 나오거든요. 네.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 그럼 새로 답변 고치고 새로운 10개가 나오고 세 번쯤 고치면 30개 나오잖아요. 겹치는 거 다 포함하고 나면 네. 괜찮은 것만 아. 사람이 결국은 골라냈어요.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사실 그럼 이거를 실제로 쓰고 있느냐라고 네. 하면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 게 그 뭐 이미 글로벌 운용사나 AI 핀테크 회사들을 쓰고 있고요. 목적은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예측력을 올리는 거, 효율성을 올리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알리안츠 엄청나게 커다란 회사죠. 네. 그리고 그 많이 이제 나오는 게 핌코의 이제 모회사기도 하고 뭐 모하메드 빌 에리안 같은 분들이 이제 인터뷰 많이 하시는 그분 계신데요. 알리안츠인데 뭐 기계학습, 딥러닝, 뭐 예측 분석, 뭐 자연어 처리 많이 하고 있고 BMP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넣지 않았는데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굉장히 큰 운용사들도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미 한 6-7년 전부터 AI 전담 사실 운용팀도 있어요. 네. 운용팀도 있고 뭐 국내에서는 뭐 미래에셋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AI 혁신팀 같은 그런 팀들이 있고요. 뭐 ETF 운용사 중에서는 뭐 위즈덤 트리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이제 뭐 AI 핀테크여서 저희 회사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이미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정도 보이지 않을 뿐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법인장님 네? 이거 뒤에 있는 화면 넘어가도 이거 돼요? 너무 이거 크래프트 데그널스 이거 수익률 좋다고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뭐 네. 저희 회사 이게 팩트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의 성과입니까? 3년 ETF 네. 이게 3년 이상 그 트랙 레코드가 음. 있는 ETF들의 네. 연한산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간 뭐 10%, 뭐 2%안 좋은 건 마이너스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 지수 인덱스 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액티브들이에요. 액티브로 이제 종목을 AI나 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습니다. 고른 그런 ETF의 성과다. 네. 이게 결국 AI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시장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시는 게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나가니까 제일 최근에 했던 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세션이 하나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직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그 MBA 스쿨 대상으로 강의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질문이 나왔던 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는 거. 아니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면 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게 네.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근데 그 사실 방식도 비슷할 것 같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선택하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요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도운 앵커님하고 저하고 사실 성격도 다르고 네. 뭐 성향도 똑같은 다르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도 다를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 다 각각 똑같은 개성이 있듯이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학습되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좀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뭐 저희 거 얘기를 좀 드려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로직은 있어요. 사실 AIQ가 뉴욕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상장된 ETF예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AI 기반으로 AI가 운용하는 ETF로 요거는 이제 IBM 왓슨이라는 이제 IBM 왓슨이라는 대기업 모델을 사용을 했고 자연어 처리라는 거를
사용해요. 자연어 처리 뭔지 아세요? 몰라요.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 그 뉴스들, 공시 자료들을 분석해서 그 자료 안에 있는 센티먼트를 파악하는 거예요. 심리를 파악한다고요? 이건 어떤 뉘앙스지? 사실 제가 그때 지난번 왔을 때 글로벌 운용사들 리포트들 한 10개 모아놓고 이거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색깔로 분류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에 관련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AIQ는 일간 포트폴리오 변경, 매일매일 포트를 바꾸고요.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어 처리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금융시장에 나오는 숫자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숫자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뭐 있어요. 실적이나 뭐 이런 실적, 주가, 숫자죠? 뭐 매크로. 근데 뭐 성과는 사실 다르고요. 근데 자연어 처리를 챗GPT는 자연어 처리죠. 네. 왜냐면 내가 물어보면 글로 답변해 주니까.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어 처리 모델이긴 한데 자연어 처리를 인공지능 투자에 그냥 쓰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항상 그러긴 하지만 그 매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면 그 투자자들의 센티먼트가 좋아질 때 보면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얘긴 하지만 보통 센티먼트가 좋아지는 건 허리 이상 올라와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안심하고 살만한 네, 그런 안심하고 분위기 살만하니까. 형성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은 후행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네. 특성들이 사실 생기다 보니 저희는 일부러 사실 자연어 처리는 안 쓰고 있어요. 투자에서는 사실 뭐 다른 솔루션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용하는 모델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다음 장은 뭐 성과긴 하지만 이건 사실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별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게 우리가 이제 인간의 성향이 다른 것처럼 네. 각각의 인공지능에도 네.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로직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거를 인공지능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저도 이제 인공지능 회사에서 2년 일했으니까 세 가지가 진짜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학습 방법, 두 번째는 사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어떤 모델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네. 인공지능 모델이라면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와서 저는 운용사에만 계속 있었으니까 와서 저희 엔지니어한테 물어봤던 게 우리 인공지능 모델 뭐 써요? 우리 자체 개발했다는데 진짜 뭐 쓰는 거야? 물어봤는데 인공지능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동일하게 세 가지 정도 회사에서 나온 모델이 공개되고 있어요. 하나가 아까 오픈 AI, 챗GPT, 그리고 두 번째가 구글에서 나온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가장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 세 회사 있고 그 세 회사 나온 모델들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되면 그럼 여러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이게 이름을 대자면 수십 가지가 나오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지가 사실 노하우가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 수능 친다라고 했을 때 학생이 수능을 치면 그러니까 사람은 혹은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사람은 그 학원 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한테 데이터를 주죠, 저희가. 문제지 주고 족보 주고 과거 기출문제 분석한 거 주고 데이터를 줘요. 데이터를 주고 그다음에 학습 방법을 결정해 줘요. 방법은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너는 하루 종일 수학만 해. 아니면 한 달 내내 수학만 해. 아니면 국영수 돌려가면서 하루에 보고 오답 노트 만들고 예복습하고 이거 커리큘럼을 사람이 만들어주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주면 기계는 학생이니까 학습하는 거예요. 그걸 학습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럼 실제 시험을 칠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바탕으로 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도 그 전까지는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공부 같이 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혼자 쳐야 되잖아요.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사람이 봐줘요. 사람이 그 성과가 잘 안 나오면 학습법을 다시 수정해요. 수정하고 이 방법이 끝나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혼자 쳐야 되는 거죠. 데이터 나오는 거 바탕으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학습 방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요렇게 좀 바꿔봐도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풀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풀기 힘든 문제는 인공지능도 풀기 힘들어요. 많은 경우는. 그래요? 그럼 사람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넘겨요. 넘겨도 되죠. 넘겨도 됩니다. 포기. 포기를 해도 되지만 어려운 문제를 네. 쪼개도 돼요. 쪼갠다고요? 쉬운 문제 여러 개로. 아, 그게 됩니까? 정말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네. 하나씩 제일 쉬운 것부터 풀어가는 거죠. 하나씩 네, 정말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음.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럼 학습 방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게 찢어주면 돼요. 찢어주면서 학습을 시켜 결국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키느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달라지고 결국은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하면 다 똑같은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인공지능도 다 각기 다른 근데 그게 더 특성. 무서워요. 뭔가 그 인공지능만의 네. 에고가 있을 것 같고 막 네. 그 뭔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리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인공지능 관련한 윤리. 오히려 철학 윤리가 인공지능 업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현재. 그럼 법의장님께서는 어쨌든 관련된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네. 운용을 하는 그런 업계에 맞습니다. 2년 넘게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운용사와 지금 요 AI를 기반으로 한 운용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 제일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이거는 인공지능을 쓰던 안 쓰던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제가 받아들이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네.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운용사, 뭐 저도 이제 그 국내 운용사도 있고 글로벌 운용사도 있고 네. 다 있어봤는데 과거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보통 의사결정하시는 게 펀더멘탈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은 기업 실적 보고 그리고 투자하는데 기업 실적 보고 투자할 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실적이 3개월에 한 번 발표가 돼요. 네. 실적 어닝 시즌 발표되는 게 그러면 3개월부터 지금까지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추정해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게 어떤 것들이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이미 한 3, 4년 전부터 네.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라는 게 많이 들어요. 고빈도 데이터. 고빈도 데이터란 뭐죠? 예를 들어서 그 구글 검색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구글 기업이나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솔팅을 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또 구글 모빌리티 데이터라고 네. 코로나 때 이제 그 검색량 많이 하고 검색량 많이 늘어나고 실제 뭐 지하철 이용도라든지 막 이런 것들 데이터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고빈도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엮어서 의사결정하기 시작하는 게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런 데이터를 보통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만 많이 사용했다라고 네. 하면 지금 펀더멘탈 투자하시는 분들도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가 지금 약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3개월을 어쨌든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 네. 중에서 유의미한 것을 AI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사실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보고 한번 해보자. 계산해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쓰던 쓰지 않던 최소한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의사결정은 네. 투자업계에서는 지금 메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인간이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네. 정말 그 방대한 양을 한 번에 확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맞아요. 돌릴 수 있다라는 편의성이 있고 네. 정확도가 어떻게 됐든 이제 숫자로 다 계산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공백을 그 예측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저는 강력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10명 혹은 20명이 모여서 해야 됐던 일을 내가 인공지능은 도구거든요. 네. 결국 도구를 잘 활용하면서 훨씬 더 큰 시각을 볼 수 있다. 증강현실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네. AR. 근데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증강지능이라는 말을 써요. 증강지능? 영어로 하면 Augmented Intelligence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이 확대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한 3, 4년 정도 걸려서 바뀌어야 될 변화가 한두 달 만에 진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소화되면 저는 이제 달라질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챗GPT 써보셔서 좀 믿을만 하잖아요.
저는 사실 네. 몇 번 써보진 않았어요. 써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찾는 게 편하다. 아 그렇구나. 기계를 네. 믿지 못하는. 네. 신뢰가 가장 중요한 네, 문제인데 네. 챗GPT가 이번에 지금 게 버전이 3이거든요. 버전 4가 네. 지금 거에 뭐 1000배 이상 강력한 모델이 버전 나와요. 4는 언제 나와요, 그럼? 올해 상반기라고 하는데 오.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시점 자체는. 근데 그게 나오면 그게 1000배가 강력해진다 그래서 눈으로 1000배가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느끼는 거는 훨씬 더 정확도. 자연스러워졌는데 정확도와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인공지능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선택을 한다라는 맞습니다.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 새로 이사한 전셋집 때문에 고민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편해졌어. 오, 어떡해요? 3프로의 집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고민 있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진짜 많더라고. 아,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뭐 나랑 비슷한 사연에 짠하게 공감되고 그런 거 있잖아. KB 부동산 커뮤니티 가면 지선 씨도 남길 수 있어. 전국 통계 기상도와 최신 부동산 뉴스까지 다 알려드리는 3프로의 집으로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과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에서 KB 부동산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좀 소강 상태, 지난 주말부터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요? 맞아요. 좀 왜요? 시장이 좀 쉬고 뭐, 있는데요. 요 정도 쉬어가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또 그렇죠. 의미부여했나요?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 다만 크게 좀 변화가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타이틀을 제가 오늘 연준을 믿기 시작한 증시라고 써놨는데요. 연준을 믿는다. 연준을 믿기 시작한 증시하는데요. 이게 솔직히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센터스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늘 기사 제목 하나가 이겁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연준을 좀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금리가 좀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 이번에 120점 살짝 깨졌었거든요. 달러 인덱스 기억하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연말에 99라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되냐.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다시 약간 리바운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달러가 조금씩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저는 다시 쭉 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지금의 월가의 전문가 이코노미스트는 조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다시 뭐 추세적으로 꼭 완전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바운스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걸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금요일 날 1.6% 떨어졌고요. 오늘 1%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지난주에도 0.2%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 제일 저조한 다우지수에 오늘 종목별로 좀 선방하는 것들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좀 성장주나 기술주가 좀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오늘 나름은 가치주나 디펜시브한 것들이 오늘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도대체 연준을 믿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딱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점도표는 계속 위에 가 있는데 기대 정책 금리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계속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대 정책 금리가 파란색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계속 떨어지면서 내려가면서 요거랑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에 3월에 점도표가 좀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충격적인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정책 금리가 페드에서 얘기하는 점도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도 최소 2번의 금리 인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2번 정도 금리 인상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로 알 수 있냐면 5월 거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5월에 금리 인상이 없다는 사람이 다수였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늘까지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지금요. 7대3 정도로 5월에도 금리 인상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요게 둘이 맞붙었죠. 지금요. 그러니까 정책 금리의 기대치랑 지금 점도표가 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 연준의 지난주에서 일부 걱정하는 분들이 마이크 윌슨 같은 사람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하는 거 많이 저도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맞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거 연준의 말을 데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시각이 있으면서 바로 기대 정책 금리가 올라갔고요. 기대 정책 금리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옵션 가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누가 사람이 찍는 선이 아니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 거죠. 금리가 지난주만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3.4%, 3.38, 3.99 물론 종가로 3.4를 계속 찍었지만 3.4 아래를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3.5 하면서 지금 오늘 보시면 3.63, 64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금리가 훅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다들 이제 작년에 많이 느끼셨잖아요. 물론 이 정도의 금리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으나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어떤 그 교과서적으로 보면 성장주의 좀 마이너스 요인이고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반대편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의 지금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걸 보면서 일부 월스트리트나 월스트리트전에서 그렇게 제목을 딱 잡았고요. 마침내 연준을 믿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랑 금리는 거의 방향성을 같이 보신다고 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지난주에 199불 막 확 계속 내려갈 거라고 기대됐었고 그랬으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이틀 동안 급하게 올라갔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200원대 후반 중반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중반.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예, 1,260원, 80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딱 이런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언제 이루어졌다?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고용 보고서가 사유가 어찌게 됐건 간에 18만 건 정도 예상됐는데 51만 건이 넘는 충격적인 고용 보고서가 나온 이름에 뭔가 금융시장에 알게 모르게 약간의 또 한 차례 변화 조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나 단기적인 정도로 보는 것이 일단은 그렇게 믿고 싶죠. 저도.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이렇게 약간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금과 달러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금값은 또 약간 또 떨어지면서 또 1950 하면서 이제 2,000달러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또 1,800대 후반대까지 또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1,900 일단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시장은 정직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그런 금융시장 금융상품의 그런 큰 틀에서의 방향선 같이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비트코인도 약간 또 쉬고 있죠. 그렇지만 비트코인 많이 위에서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23,000, 24,000 갈 줄 알았지만 지금 또 좀 3일째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이 비트코인의 운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리세션에 진입할 확률을 이전에는 35%에서 25%로 낮춰 잡았어요.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이건 이제 먼저 원문부터 좀 보여드리고 번역기도 보여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가 향후 12월에 리세션 진입 확률을 35%로 제시했었는데요. 그 25%로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마일드 리세션이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세션이 선언돼도 깊지 않은 거다. 매우 얇게 지나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 이틀째 계속 흘러내렸지만 S&P 500이 계산해 보시면 4,270 앞으로 한 150포인트 그러니까 4,250, 70 정도 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바닥에서 20% 올라가면서 불마켓으로 바뀝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리세션이 선언 안 되고 베어마켓에 들어간 또 유례없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번역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노동시장 요 문장은 그대로 요 내용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번역기로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강세 지난주 얘기죠.
그리고 비즈니스 조사 이건 센티먼트가 이제 개선되는 징후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단기 침체의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심리가 이제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시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조사해보고 이런 노동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올해의 주가 반등에는 연착륙 마일드 리세션이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이 올해의 주가 반등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문제는 그 낙관론에 그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낙관론은 시장에 차고 넘치도록 이미 반영됐다는 얘기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했지만 다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되는 얘기는 이익 조정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아주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고요. 아주 특이한 거가 올 1분 이번 4분기 실적에 보여주는 거냐면 막상 실적 시즌 시작되면 눈높이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냐면 그동안은 이익 전망치 컨센서스다 평균 8% 이상이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숫자가 올라가는데요. 올 4분기는요. 이게 거의 최하 수준입니다. 고장 비슷한 거가 0.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분기가 처음 시작할 때 한 4.6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5.2, 5.3이 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가요. 그런 상황. 그리고 올해 내년대의 전망치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마일드 리세션에 대한 기대감만 올라가기에는 다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골드만삭스도 마이클 윌슨의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데이비 코스티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3배, 4배 뭐 이런 거 3배짜리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죠. 물론 견디면 될 수 있죠. 견디면 될 수 있지만 너무 한쪽에 쏠리는 것들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뭐 실적 발표한 내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이슨 푸드. 네, 타이슨 푸드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2위의 육가공 플러스 가금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내 1위 업체인데요. 다 미스했어요. 치킨 쪽만 빼놓고는 다 미스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이제 곧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는 반등은 비트코인 가격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거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3월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애플페이 다 이제 뭐 현대카드 상관없이 다 된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던데 네. 뭐 다 결론은 뭐 공식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찌됐건 페이팔과 소위 벤보로 시작했던 그 사업에 스퀘어도 들어왔고요. 그 외에 애플페이, 구글페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글페이도 이번에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간편 결제 및 그리고 P2P 시장, 벤모로 시작됐던 P2P 시장. P2P는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는 카카오페이 내 계좌 등록한 적도 없는데 돈을 훅 줘 받아버리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2년 전에 깜짝 놀랐거든요. 전 등록한 데 없는데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받으려면은 계좌를 연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산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 갈수록 부담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튼 레이먼 제임스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좀 내려놨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오늘 또 상관없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200 보입니다. 또 다시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은 뭐 $50 가면 산다고 얘기했던 분 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50 가긴 뭐 갈 수는 있겠죠. 안 갈 수는 안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늘 말씀드린 시장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시장은 뭐 원하고 본인의 확신을 갖고 하면 되는데 오늘 웨더부시랑 RBC가 목표 주가를 더 올려놨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오늘 올린 것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어제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모델 3랑 모델 Y 재고상은 보십시오. 모델 Y는 있죠. 모델 Y요. 다시 지금 기다리려는 게 미국 기준으로 25일 정도 기다립니다. 딴 것들은 여전히 기다리는 게 없어요. 기다린 게 없는데 모델 Y는 재고가 좀 더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모델 3도 재고가 좀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만큼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특히 오늘 애플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 떨어졌는데 중국에서 가격 인하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가격 곧 인하하지 않겠습니까? 아이폰 가격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변수기 때문에요. 작년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거, 전 세계에서 아이폰 14 올라갔던 것들에 대해서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장 마음 아픈 게 누구겠습니까? 테슬라 이렇게 가격 내리니까
포드랑 GM이 머리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현대차도 머리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아이폰 가격 내리면 수많은 중국 기업들, 샤오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머리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격 변수가 또 많이 나올 수 있고 가격에 따른 디맨드가 어느 정도냐. 쉽게 해서 중국의 일부 인기 모델은 바로 하루 만에 재고 없어졌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기업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서 또 우리나라 어제도 좀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에코프로 뭐 그룹주 좋았는데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RH 이거는 라이프로렌인가요? 아닙니다. 뭐예요? RH는 가구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3번 있던 실적이 자기가 그 재무제표가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가구 회사. 네, 가구 회사. 이름이 뭐죠? RH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아 그냥 네, RH인가요? RH. 고급 가구 의류 회사고 벅시스액을 초대한 걸로 유명한 건데 최근 3분기 실적 발표가 틀렸다. SEC에서 지적받아서 수정 제공 시하면서 주가가 훅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종목별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또 반도체 쪽 안 좋고 해가지고 오늘 시장에도 우리 국장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과연 이 영향이 국장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잠시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